이게 AI가 만든 건 도대체 누구 것인가? 그 지브리 그림체 같은 그 스타일을 요즘 정말 AI가 작곡도 해주고 작사도 해주잖아요. 네. 블랙핑크 제니 같이 찍은 막 영상, 사진 어디서부터 좀 위험하게 보는 건가요? 상업적이지 않은 네. 그런 것들은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그러나 항상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굉장히 이 법이 무서운 게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EU 또는 특정 국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디캐스트의 조은주입니다. 오늘은 AI와 관련된 법률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IT 통신 관련 법률 자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태주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BHSN의 대표이사 임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요즘 정말 AI와 관련돼서 정말 뭐 법적 책임이나 가이드라인을 두고 정말 논란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네. AI가 법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법이 AI를 멈추게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AI를 빨리 발전시켜야 되는데 법이 늦게 거 발전해서 아니야? 네. AI를 막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그 가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사람들이 이거는 해도 되는 건가? 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쵸. 네. 잘 만들어진 법은 어떤 기술의 혁신이나 사업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이거에 대해서 어떤 룰을 만들어주고 공통된 룰, 이거를 지키면 나머지는 너희가 자유롭게 발전해 나가도 돼. 자유롭게 혁신을 진행해도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룰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게 잘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 운동장이 잘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플레이어들은 마음껏 뛰놀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저는 법과 AI가 같이 발전해 가는 관계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호작용을 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생성형 AI와 저작권 관련해서도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AI가 만든 건 도대체 누구 것인가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도 이런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만든 이미지가 뭐 기존의 이미지랑 이게 비슷해 보이면은 이거는 혹시 이게 뭔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게 위법인 건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AI가 만든 것이 기존의 이미지랑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바로 위법한 건 아니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네. 해요. 하나가 의거성이라고 해서 기존의 저작물을 보고서 네. 추가로 그걸 가지고 변형해서 만들어낸 거냐라는 네.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로는 기존의 저작물하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냐. 이쪽에 AI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기존의 저작물하고 유사하냐. 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해서 바로 유법한 건 아니고 네. 기존의 저작물을 활용해서 이 AI가 기존의 저작물과 유사한 수준의 비슷한 어떤 이미지라든가 네. 작품을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유사한 정도를 네. 이렇게 어떻게 좀 판단을 하는 건지. 그거는 사실은 네. 법원의 영역이고요. 네.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긴 합니다만 음. 실질적으로 개별 케이스에서 저희가 막바로 이거는 네.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그냥 복제한 거가 아니라고 하면 네. 어느 정도가 실제로 유사한 건지 아닌지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지브리 그림체 같은 그 스타일을 그 AI로 뽑아서 상업적으로 쓰는 거는 이건 어디까지가 좀 안전한 거고 어디서부터 좀 위험하게 보는 건가요? 사실 그 화풍 자체는 이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견해라서 네. 저희들이 실제로 카카오톡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걸 지브리풍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아무나 디즈니라든지 지브리 이런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써도 되는 건 아닌 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부정 경쟁이라든지 상대방 어떤 그런 회사들의 권리나 비즈니스를 침해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상황이라든지 사례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 AI 시대에 들어와서 달라진 점은 옛날에는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도 뭐 그냥 구글 검색 정도 외에는 찾아볼 방법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게 해외에서 문제된 사례 예를 들어 뭐 에르메스 가치 가방을 만들면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안 되는 것인가. 네. 한국에서는 뭐라고 보고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뭐라고 보고 미국 판례는 어떻게 보고 이런 정보들을 손쉽게 취합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런 판단하기가 훨씬 좀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또 AI한테 물어보고 해야겠네요. 예, 다만 이제 네. 그 AI가 이제 생성이다 보니까 할루시네이션 같은 문제도 있어서 네. 결국은 이 답변이 얼마나 정확한가 그 근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AI도
거짓말 하더라고요. 네, 거짓말을 너무 많이 네, 하죠. 너무 많이 해서 그걸 보통 어떻게 좀 그 안전장치를 주면 좋을지. 그래서 본인들이 봤을 때 이걸 만들어내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내가 봐도 좀 비슷한데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상업적으로만 활용하지 활용하지 않고 않으면 사적으로 이용하면 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하면 저작물의 뭐 공정 이용이라든가 이런 네. 법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네. 그런데 이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확 높아지게 되죠. 아니면 AI가 그런 것도 도와주나요? 이거를 정말 딱 어느 정도 위법일지 아닐지 네. 좀 판단해줘. 약간 이런. 뭐 그러면 뭔가 답을 내놓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답을 신뢰할 수는 없겠죠. 결국 또 그러네요. 신뢰도 네. 문제가 되겠네요. 네. 어렵네요, 진짜. 네. 네. 그리고 대표님이 지금 하시는 일도 어떻게 보면 그 AI를 이제 접목한 예, 그런 예. 서비스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법률 서비스인 거죠? 법률 서비스라고 하기는 어렵고, 왜냐고 하면 법률 서비스는 이제 변호사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어떤 법률 서비스 또는 법적 판단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지브리 이제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디자인을 했을 때 내가 이게 어떤 디즈니라든지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가? 아니면은 이런 뭐 에르메스 유사한 가방이 과연 그 에르메스의 권리를 침해한 건가? 이거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변호사의 영역이고 판사의 영역이죠. 거기에 대해서 AI가 뭐 이거는 위반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고요. 다만 AI가 이때 해줄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에서는 이런 점이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고 이런 점이 달라서 이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라거나, 뭐 한국의 저작권위원회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정보를 바탕으로 결국 이제 판단은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래도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겠네요. 너무 좋죠. 네, 많이 옛날에는- 효율적으로. 네. 네. 요즘 정말 AI가 작곡도 해주고 작사도 해주잖아요. 네. 그렇게 만든 그 음악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지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의 기본적으로는 AI가 만들어낸 생성물에 대해서는 네. 그 저작권법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으로서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추가적으로 논의가 나오는 건 다만 요 AI를 활용을 해서 네. 활용을 하긴 하지만 네. 그 활용을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프롬프트 입력이라든가 그 결과물을 직접적으로 수정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창작성을 가미하면 네. 그 창작성이 가미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네. 한해서라든가 아니면 네. 그게 상당한 수준이면 전체에 대해서 그걸 저작권을 그 사람의 저작물로 인정을 해주겠다, 네. 해줄 수 있다라는 네. 게 이제 지금의 저작권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실적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창작성을 부여를 했냐, 가미를 했냐라는 걸 입증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럼 반대로 다른 사람이 그 노래 우리 건데 이러면서 또 오히려 그거는 예, 저작권 그렇게 침해, 내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있겠네요. 나올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예,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참 어려운 게 또 그렇게 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음악이 다른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어떠한 노래랑 비슷한지 사실 모르잖아요. 네. 이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진짜 네.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네. 예, 그래도.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들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상업적으로 사용하시겠다, 사업적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네. 저문가들은 한두 번 더 체크를 받으시는 게 되게 네. 중요해요. 음. 이거는 돈을 버는 문제로 가면 분쟁화될 가능성도 꽤 네. 있게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 신중해져야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 또 막 그 인스타그램 네.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블랙핑크 제니 네. 같이 찍은 막 영상 사진 혹은 막 글로벌 막 스타들과 이렇게 막 찍은 사진 영상을 AI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봤었거든요. 네. 이런 건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혹시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도 그 외에 어떠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소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있어요. 이게 유명인의 성명이라든가 네. 뭐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보호해주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퍼블리시티권이라고 네. 불리고 있습니다. 그게 21년인가 22년인가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이 됐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걸 보호를 해주고 있고요. 어, 만약에 유명 인사들, 대표적으로 연예인이겠죠. 네.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도용을 해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어머. 부담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네. 내가 좋아해서 그냥 나랑 찍은 것처럼 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로 팬심으로. 형사처럼 네. 팬심으로 이렇게 하면 실제로 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물론 낮죠.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진이고 그거를 유포를 했다 이러면 물론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약간 그 성적인 거에다가 딥페이크로 이렇게 예. 그런 거 안 좋은 행위를 네. 했을 때는 또 성폭력처벌법 네. 이런 것들로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팬심으로 해서 그 옆에 사진 간단히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상업적이지 않은 네. 그런 것들은 당장 문제가 될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다행이네요. 그러나 항상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네. 그 어떤 사람이 뭐 그냥 단순히 뭐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서 찍었다 네. 뭐 이런 식이면 좀 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이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행사장 그렇게 올렸는데 그 행사장에 알고 보면 그 연예인이 가면은 좀 부적절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면 명예훼손이 또 문제가 될 수도 낼 있는 수도 있고. 거고. 예.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뭐 AI로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좀 밝히면 또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만났어. 네, 뭐 그쵸. 이런 맥락이 거짓말, 허위 정보 그런 거는 또 되게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아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거를 해석이 차일 것 같아요. 네. 그 분은 그렇게 올렸어요. 제 장난으로 일론 머스크 만났잖아. 네. 나 이번에 네. 뭐 글로벌 스타 누구 네. 만났잖아 하면서 올렸는데, 그걸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이제 개그로 이렇게 네. 좀 할 수 있지만, 또 그거 누군가는 또 기분 나쁘고 이게 누군가는 그쵸.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네. 부분 아닌가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그들은 할까요? 예컨대 고객이 찾아와서 네. 나 이런 사진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일단은 플랫폼 그 사진이 올라와 있는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네. 네이버라든지 이런 플랫폼 측에 연락을 해서 일단 이거를 내려달라. 이거는 허위 정보고 내가 원하는 네. 정보가 아니다라는 내 명예가 내가 유명인으로서 나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내려달라라고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네. 또 아니면 그것들을 내리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그거 올린 당사자는 또 그 본인의 어떤 해명을 위해서 이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그걸 해야겠죠. 예. 1차적으로는 네.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신원을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서 네. 연락을 해서 서로가 좋게 네. 해결하는 게 좋은데요. 심적으로 해보면 그 사람 올리신 분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네. 특히나 악의적으로 뭔가 영상이나 사진을 맞아요. 만든 사람은 네. 찾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법이 그런 걸 좀 보완해 줘야겠네요. 네. AI 관련 법들이 어떻게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네. 딥페이크 영상, 특히 딥페이크와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도입됐고요. 최근에 정보통신망법이 네. 또 많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네. 어쨌든 개정이 되면서 딥페이크라든가 허위의 비방 목적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들어오고 네. 조금 강력하게 네. 국가적으로는 대응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여전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냐, 얼마나 피해 구제를 빨리 할 수 있냐는 결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 허위의 정보, 새로 만들어진 이런 조작된 정보들이 흘러넘치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양산되고 있는데 수사 역량 내지 수사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이 아무리 개정이 돼도 실제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거는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또 궁금했던 게 AI를 활용할 때 이런 건 약간 좀 그 회사의 어떤 영업 비밀이나 좀 기밀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혹시 뭔가 이렇게 유출되지 않나? 뭐 이런 불안감도 솔직히 저는 조금 생기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떤 리스크가 진짜 있나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 직접 영업 비밀을 갖다가 예컨대 챗GPT나 이런 데 네. 직접 입력을 했다. 네. 그러면 사실 그런 문제가 있죠. 일단 너희가 이거를 비밀로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은 거 아니야? 외부로 내보냈는데 네.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영업 비밀로 이거를 보호받지 못해 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챗GPT가 이제 가져가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제3자가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거나 비슷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네. 저희 회사의 그 자료가 활용이 돼서 유사한 자료가 또 나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회사의 영업 비밀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될 리스크도
존재하는 거예요.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예, 예. 그러면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냐? 이거는 우리 회사의 어떤 영업 비밀이니까 뭐 노출하지 말아줘라면 그런 또 문구를 넣어야 될까요? 그러면 챗GPT를 활용할 때? 정말 이제 돈이 많고 중요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의 어떤 폐쇄망에 다 구축해버리죠. 네. 우리 회사는 그냥 우리 회사 안에서 다 할 거야. 우리 회사 정보는 절대 밖으로 못 나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애초에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그건 제일 네. 좋고요. 근데 요즘처럼 이제 클라우드 시대나 다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상황에서 그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면은 공통 인프라를 못 쓰고 그냥 내 돈을 다 여기 때려 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뭐 보안 인증이라든지 제로 데이터 리텐션이라고 데이터 저장을 못하게 하든지 결국 이 환경 자체를 이런 네트워크 환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한다라면은 내 정보가 밖으로 나가더라도 너는 내 정보를 절대로 보면 안 돼. 기술적으로도 보호 장치를 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모두 암호화를 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 네가 내 정보를 몰래 봤다라는 게 알게 되면 너는 되게 큰 어떤 책임을 손해배상이 됐든지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거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런 거 왜냐고 하면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애초에 그냥 검토 자체를 안 하거든요. 네. 이런 보안이라든지 개인정보 문제는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거고 저희도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엔 또 국내외 AI 규제 동향에 좀 질문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EU 뭐 AI 액트 같은 글로벌 규제 흐름이 한국 기업에 진짜 어떤 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EU AI 액트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본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기본적으로 EU AI 액트는 AI 서비스의 위험도를 네. 기초로 해서 규제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네. 완전히 금지되는 AI가 있고요. 네. 고위험 AI라는 게 있고 음. 제한된 위험의 AI가 있고 또 범용 AI 이런 각각의 레이어가 있고 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지켜야 될 의무들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음. 한국 기업이 유럽에 가 있지 않고 네. 유럽에 어떤 프레젠스를 두고 있지 않고 한국에서만 있으면서 서비스를 하면 나는 안전한 거 아니야? 나는 EU AI 액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네.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글로벌리 이제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EU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네. 주된 타깃이 아니더라도 EU에도 이용 기업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다거나 네. 그래서 EU 쪽을 타깃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 그러면 당연히 EU AI 액트에 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음. 그 외에도 EU 쪽에다가 뭐 지사를 두거나 해서 그 안에서 또 그 지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거나 하면 또 당연히 또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AI 서비스가 네. 뭐 금지된 건지 고위험인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에 네. 맞춰서 금지된 AI 같은 경우는 절대 이제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EU 네네. 쪽에는. 그리고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라든가 이런 네. 것들도 받아야 될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굉장히 이 법이 무서운 게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EU 또는 특정 국가의 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네. 최대 7%까지도 이제 네. 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글이나 뭐 메타 이런 데서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그렇겠네요. 상황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그게 잘 되면 음. 상당히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는 거여서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AI 또 기본법 논의가 많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현장에서 느낀 그 어떤 분위기는 이거 좀 빠르다, 혹은 뭐 이 정도는 뭐 되게 괜찮다, 뭐 늦다, 어떤 쪽인가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AI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현실과 어떤 규제 사이에 갭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입법 자체는 저는 이제 시적절했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AI가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바뀐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네. 앞으로 어떤 인류가 디지털이나 이런 정보 시대로 넘어가는 데 대해서 정말 이것밖에 안 온 거라서 이거는 미리 다 어떤 규제를 할 수는 없고 그런 입법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모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점점 더 적용하면서 현실화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이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AI 규제는 어떻게 보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네. 기술은 어느 방향으로 더 발전해 갈지 네네. 어떻게 발전해 갈지 예상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최소한의 룰을 정하고 그 룰을 어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건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실무자들도 이런 데 좀 궁금해할 텐데 이게 기업이 AI를 도입할 때 이런 대표분들이나 그 임원분들이 가장 좀 많이 하는 착각을 좀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AI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데는 진짜 아무도 부정을 안 하거든요. 네. 그건 이미 기업마다 다 KPI로 잡혀 있어서 그건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조금 이제 문제점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어떤 특정인의 전문 지식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공유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수가 있겠구나. 실제로 뭐 미국의 팔란티어도 그렇듯이 어떤 국방이라든지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정부기관 일을 하면서 이런 업무들을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이렇게 처리하니까 속도가 빨리 나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데이터가 쌓여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대단히 빠르게 이제 효율화하고 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큰 대기업 프로젝트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풀더라 이런 것들을 점점 더 표준화해서 사실 그런 어떤 업무 노하우나 경험들이 점점 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면은 나도 그럼 그런 업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점점 더 효율화되고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인류의 어떤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공유되면서 전반적인 사회나 개인들의 업무도 훨씬 좀 효율화되고 우리가 번거로운 작업은 없어지고 이렇게 AI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AI가 만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네네네. 만능이다라고 그리고 생각하면 AI 도입하면 뭔가 빨리 생산성이 오를 올 것 것 같고, 같고, 네. 효율성이 올라갈 사람을 것 확 같고. 줄이고 네. AI만 쓰면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더 괜찮을 많은 거야, 좋아질 수익이 거다. 많이 날 거야 네. 라는 생각을 하면 큰일이고 큰 오산이고요. 네. 결국 이건 도구거든요. AI는 네. 도구고요. 최종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에다가 잘 적용하는 건 결국 사람의 일입니다. 네.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런 판단을 하고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사람을 잘 길러내야 되고 인력을 잘 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그 활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어떤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의사 판단하는데 적용을 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 프로토콜을 잘 갖춰두지 않으면 네.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정보가 들어가게끔 하고 네. 어떤 방식으로 잘 활용하게끔 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건지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조금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네. 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길러내야 되고 조직을 길러내야지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네네. 그 회사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소수의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들이 롤이 정확하게 부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일을 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듯이 이것도 소수의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어떻게든 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롤을 잘 부여하고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맞춰서 차착차착 네. 프로토콜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활용 잘 해, 네가 알아서 잘 할 거지 네. 라고만 하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회배일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무턱대고 이제 윗분들이 우리도 남들 다 하니까 AI 도입하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직원들이 또 이렇게 실무자들이 힘들어할 수도 그쵸. 있고, 많이 또 헤매고 그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전에 사전 준비들이 잘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진짜 정말 효율성이나 생산성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점이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 더 이제 또 상용화되고 하면은 그런 AI 관련한 또 법률 문제가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자율주행도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수요도 엄청 늘어날 거고, 근데 자율주행이 현재까지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이제 도로 체계나 교통 체계를 바꾸게 될 거예요. 네. 그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뭐 자동차 보험 문제라든가 도로교통 질서와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그 피지컬 AI를 실제로 산업 현장 내지 뭐 일상생활에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거고 기존에 그 활용되는 산업 현장이라든가 일상에서 갖춰져 있던 규범 체계 자체를 변화시켜야 되는 개정해야 되는 많은 수요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이미 이제 현장에서는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FSD가 도입되면서 이제 큰 충격과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이 전혀 운전에 개입하지 않는 단계로 가려고 하면 완전히 다른 체계의
교통법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럴 것 이제, 같아요. 예, 네. 이제 슬슬 그런 것도 기술은 이제 몇 년 안에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그게 상용화돼서 쓰이려고 하면 규범 체계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음. 규범이 또 마련이 돼야 네. 기술은 그에 맞춰서 그 규범에 맞춰서 자동차가 작동할 수 있도록 네. 이제 개발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진지하게 많은 그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네. 재밌는 게 네. 뭐 자율주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면 네. 재밌는 게 예, 어느 한 대학에서 세계 어느 대학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고 책에서 읽었는데 네.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컨대 차에 2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네. 저 교차로에서 3명의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교통이 녹색불이 아니고 빨간불일 때. 네. 이 차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치거나 아니면 급정거를 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랬을 때 네. 그러면 기술적으로 네.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더라도 밖에 있는 3명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건너고 있는 교통수단을 보행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보행자 네. 3명을 치는 게 맞는 거냐.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구현이 가능하지만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기술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해서 재밌게도 각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아. 어떤 나라에서는 3명의 목숨이 더 소중하니까 가치관이 다 다르네요, 네. 나라마다. 네. 어떤 데서는 3명의 목숨이 더 2명보다 소중하니까 보행자를 구하고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치더라도 말든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게 더 많은 표가 나오는 네네네. 국가도 있었고 어떤 국가에서는 뭐 이게 안에 있는 사람이든 밖에 있는 사람이든 노인을 더 존경해야 된다라는 걸 중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나 어린아이가 있는 쪽을 더 보호를 해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각국이 규범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따라서 네. 그 나라의 그 규범에 맞춰서 기술이 개발이 돼야 돼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랑 관전 포인트 재미있는 네네. 나중에 뭐 그 이 법을 논의할 때 규범을 네. 논의할 때 재밌게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자율주행차도 완전 네. 자율주행차 만약 레벨 4가 네. 만약 되면은 정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이거를 운전자의 잘못 봐야 되는 건지, 네. 정말 제조사의 잘못 봐야 되는 아니, 건지 그 이런 문제도 것들도 또, 진짜 예.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진짜, 굉장히 오래 지난한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게요. 예. 네. 생각들이 너무나 다 다르고 가치관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빨리 논의를 시작해서 사실은 같이 기술 발전과 같이 가야 될 이슈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AI 시대에 정말 그 살아남는 어떤 회사의 음. 어떤 조건을 말씀해 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최종적으로 판단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유사도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사실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남이 한 얘기를 내 얘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도 막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죠. 근데 뭐 정보화 사대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좀 불가피한데 결국은 내가 뭘 하려고 하는가, 나의 어떤 의사 판단의 기준이나 나의 목표 이런 거를 이제 그 명확해서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그냥 AI가 말해주는데 이거 사실인가 하고 그냥 내 생각도 따라가고 이런 경향이 이제 되게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정말 사람이 해야 되고 네. AI는 그 사람을 판단해주는 어떤 도구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럼 내 이 도구를 어떻게 잘 써서 난 뭘 하려고 하고 있지? 뭐 그게 개인이 됐든 뭐 법인이 됐든지요. 이런 데서 사실은 그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실 AI 얘기해 주는 대로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줄줄줄 끌려갈 거고요. 판단력을 네. 보유하고 있는 사람, 네. 그런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보유할 수 있는 회사가 가장 강력한 회사가 될 겁니다. 네네. 그러네요. 네, 오늘 또 법률 관련 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자녀가 3이 있는데요.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걸 고민하는데 네. 오늘 갑자기 이 생각이 들어요. 딱 어떤 사람이 AI 시대에 가장 잘 살아남고 잘할까. 근데 딱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소크라테스. 네. 자꾸 물어보고 네. 또 물어보고 계속 파묻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 네. 오늘 다시 한번 느끼기에 또 대표님 얘기 말씀 들으면서 역시나 계속 의심하고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AI 시대에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면서 저희 모두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더 AI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네.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자녀는 없어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정보화사 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개인이나 특정 조직에 있었던 정보들이 점점 더 공유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정보 활용이 쉬워지면서 저는 인류 문화가 정말로 크게 이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에서는 결국 이런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 어떤 가치를 생성해내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워낙 고도화돼서 이제 점점 더 범용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어떤 기업 입장에서 그런 만들어낸 서비스들이 실제로 기업이든 아니면 개인 사용자든 어떤 이제 가치를 줄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